트럼프의 아나무인격 폭언에 전 세계가 숨을 죽였습니다. 돈 내기 싫으면 당장 나가라. 무너져가는 자국 조선업을 살리겠다며 한국의 핵심 기술을 통째로 집어삼키려 한 미국. 급기야 비자 발급 비용을 102배나 폭등시키며 기술 지분 100%를 넘기라는 강도 높은 협박을 가해왔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순간 누구도 예상치 못한 대한민국의 서늘한 방역이 시작됐습니다. 비열한 압박에 굴복하는 대신 한국이 던진 패는 전원 즉각 철수였습니다. 단 48시간 만에 60명의 한국 최정예 엔지니어들이 짐을 싸서 떠나버리자 1,800억 달러가 투입된 미 해군 조선소는 그 즉시 거대한 고철 덩어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재앙에 백악관은 패닉에 빠졌고 결국 세계 최강을 자부하던 미국은 대한민국을 향해 꿋꿋했던 고개를 떨궈야만 했습니다. 대체 그날 워싱턴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절대 꺾이지 않을 것 같던 제국이 단 하루 만에 백기를 든 그 소름 돋는 전말,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당신네 기술 전부 다 내놓으시오. 한 톨도 빠짐없이. 프레스턴 장관이 파이프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내뱉은 그 한마디에 회의실 안공기가 통째로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네이선 콜드웰입니다. 미합 중국 상무부 수석 고문으로 27년을 보낸 사람이죠. 그리고 그날 아침 워싱턴 상무부 본관 8층 회의실에서 저는 제 커리어의 정점을 찍을 예정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제가 직접 설계한 계약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코드명 마스 프로젝트. 이름만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1,500억 달러. 미합 중국이 한국의 하나오션에 던지는 미끼의 크기였습니다. 물론 미끼라는 말은 겉으로 꺼낸 적 없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한미 조선 동맹의 새 지평을 여는 역사적 파트너십이라고 포장했죠.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이건 파트너십이 아니라 약탈 계획서였습니다. 핵심 기술 100% 이전, 5년 내 현지 생산율 70% 달성, 거기에 72페이지 깊숙이 제가 직접 심어놓은 독소 조항까지. 한 번 넘긴 기술의 지적 재산권은 영구히 미국에 귀속된다. 쉽게 말해 기술을 통째로 빼앗은 뒤 원래 주인이 다시는 손대지 못하게 자물쇠를 채우는 구조였습니다. 솔직히 말하죠. 노예 계약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27년간 저는 이 테이블에서 지폐 다발이 열지 못하는 문은 없다는 사실을 수없이 확인해 왔습니다. 1,500억 달러 앞에서 허리를 고추 세울 나라가 지구상에 존재한다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하나오션 미국 지사 총괄 강태선 전무가 먼저 들어섰습니다. 고지어 법무감사실의 윤재학 팀장이 뒤를 따랐습니다. 저는 두 사람의 첫인상을 읽으려 했습니다. 27년짜리 습관이죠. 상대방이 문을 여는 방식, 악수할 때 손에 들어가는 힘, 의자에 앉는 속도, 거기서 이미 판의 반은 결정됩니다. 강태선은 악수가 짧았습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아무런 정보도 주지 않는 악수. 그 뒤로 제 쪽을 한번 쳐다봤는데 그 시선이 이상했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긴장도 아니고 감사는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마치 공항 출발 게이트의 전광판을 확인하듯 필요한 정보만 묻고 시선을 거두는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27년 동안 수백 명의 협상가를 상대해봤지만 저렇게 아무것도 읽히지 않는 눈은 처음이었습니다. 윤재학 팀장은 더 기묘했습니다. 굵은 검정 뿔테 안경 너머로 계약서를 펼치자마자 그의 눈동자가 페이지를 찍어내듯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128페이지짜리 두께의 서류를 넘기는 속도가 비정상적이었습니다. 읽는 게 아니라 스캔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듯이. 그의 손가락이 멈춘 곳이 있었습니다. 72페이지, 정확히 2초. 찰나의 정지였습니다. 제 심장이 한 박자 건너뛰었습니다. 72페이지. 바로 거기에 제가 밤을 새워가며 묻어놓은 지적재산권 영구 귀속 조항이 숨어 있었으니까요. 발각됐다. 하지만 저는 태연한 척 커프스링크를 매만졌습니다. 들켰으면 어떻습니까? 항의하면 우리가 한 발 물러서는 신용을 하면 됩니다. 어차피 1,500억 달러라는 중력 앞에서 저들이 궤도를 이탈할 수는 없으니까요. 프레스턴 장관이 파이프를 든 손으로 한국 대표단을 가리키며 입을 열었습니다. 간명하게 정리하죠. 건조 공법, 용접 자동화 체계, 블록 조립 전반의 노하우, 빠지는 것 없이 전량 이전하시오.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명령이었습니다. 장관의 목소리에는 상대의 선택지를 인정하겠다는 기색이 눈곱만큼도 없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쾌감을 느꼈습니다. 이래야죠. 세계 최강 미합 중국이 아시아의 조선소 하나한테 눈치를 볼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때 제 왼쪽에서 작은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레오,
황. 필라델피아 해군 조선소에서 30년 넘게 현장을 지킨 수석 엔지니어였습니다. 님, 한 말씀만 올려도 되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까딱했습니다. 기술 자문으로 배석한 사람이니 한마디쯤은 허용해 줄 수 있었습니다. 한화오션의 건조 역량은 매뉴얼 몇 권으로 옮길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현장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쌓인 경험이 시스템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서류 복사로 재현 가능한 기술이 아니란 뜻입니다. 기술적으로 황의 말은 한 글자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필요한 건 기술적 정확도가 아니라 정치적 돌파력이었습니다. 저는 테이블 밑에서 황의 발등을 밟았습니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입을 다물었고 눈빛은 분명히 저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시했습니다. 현장 기술자의 걱정 따위에 발목 잡힐 단계가 아니었으니까요. 이 경고를 제가 온몸으로 후회하게 되기까지 앞으로 정확히 열흘이 남아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의 저는 알 리가 없었죠. 프레스턴 장관이 제 떠리에 파이프를 툭 내려놓으며 한국 측을 향해 말했습니다. 강 전무, 한화오션의 공식 입장이 뭡니까? 솔직히 말해서 전 세계를 뒤져봐도 한국 조선업에 이 규모의 자금을 베팅할 배포를 가진 나라는 미합 중국밖에 없습니다. 거절했을 때 어떤 대가가 돌아올지 감당할 수 있겠느냐. 장관의 말 속에는 그런 으름장이 또렷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강태선이 입을 여는 순간만 기다렸습니다. 감사를 표현하든 조건을 깎아달라고 하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든 어떤 말이라도 꺼내는 순간 이 판은 우리 손 안으로 넘어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강태선 전무가 양복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그의 손을 주시했습니다. 태블릿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아니면 수정 제안서라도. 하지만 그가 꺼내든 것은 모서리가 닳고 고무밴드가 늘어난 몇 년은 묵혀 쓴 게 분명한 작은 메모장이었습니다. 그는 메모장을 펼치더니 앞으로 뭔가를 적었습니다. 제 음절이었습니다. 종이를 뜯어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검토 중 1,500억 달러에 대한 대한민국의 공식 답변. 낡은 메모장에서 찢어낸 종이 조각 하나. 그 위에 샤프 심으로 휘갈겨 쓴 새 음절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손끝에서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27년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낯선 감각이었습니다. 이해가 안 됐습니다. 1,500억 달러를 테이블에 올려놓았는데 돌아온 것이 종이 조각 세 글자라니. 프레스턴 장관의 얼굴이 순식간에 불그락부르락 변했습니다. 주먹이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강 전무, 지금 미합 중국 상무부를 조롱하는 겁니까? 1,500억 달러 제안에 고작 세 글자? 장관이 포효했지만 강태선의 얼굴에는 아무런 파문도 일지 않았습니다. 눈도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폭풍 한가운데 박혀있는 바위처럼 주변의 소란이 자기와는 아무 상관없다는 듯 고요했습니다. 수백 건의 협상을 거쳐왔지만 저토록 숨막히는 침묵은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강태선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테이블 위 서류에는 손끝 하나 대지 않았습니다. 메모장을 다시 안주머니에 넣고 양복 단추를 채웠습니다. 윤재학 팀장도 동시에 몸을 일으켰는데 마치 사전에 약속이라도 한 듯 두 사람의 동작이 거울처럼 일치했습니다. 저는 다급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강 전무님, 잠깐만요. 검토 기간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조건 수정의 여지가 있다면 논의할 수 있습니다. 강태선은 출입문을 향해 걸어가다 아주 짧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제가 그의 눈에서 읽어낸 것은 분노도 아니고 경멸도 아니었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서늘한 것, 무관심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1초라도 더 머무르는 건 시간 낭비라고 선언하는 듯한 뼛속까지 파고드는 무관심. 회의실 문이 닫혔습니다. 두 사람의 구둣발 소리가 복도 저편으로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프레스턴 장관이 의자에 몸을 내던지듯 주저앉았습니다. 셋에 파이프에 불을 붙이려는 손이 떨려서 라이터 불꽃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테이블 위를 내려다봤습니다. 샤프심 잉크가 채 마르지도 않은 종이 조각, 제 음절. 한국이 이 자리에 남긴 것은 오직 그것뿐이었습니다. 레오 황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제 등 뒤를 지나가며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저 사람들은 집회 앞에서 허리가 꺾이는 부류가 아닙니다. 고문님, 부디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방금 당신이 건드린 게 대체 무엇인지. 저는 황의 뒷모습을 보며 콧바람을 불었습니다. 현장에서 기름때나 묻히던 기술자가 뭘 알겠습니까? 1,500억 달러 앞에서 뒤통수를 치는 나라는 없습니다. 한국이라고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검토 중이라는 세 글자는 시간을 벌기 위한 뻔한 립서비스라고 저는 단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숙소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강태선의 눈빛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건 협상가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수를 전부 읽어놓고 판 전체를 이미 짜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불안이라 부르기엔 너무 희미하고 직감이라 부르기엔 너무 선명한 예감이 가슴 어딘가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건드리지 말았어야 할 무언가를 건드렸다는 느낌. 하지만 저는 그 감정을 창밖 포토맥 강 위로 흘려보냈습니다. 우리에겐 1,500억 달러가 있었으니까요. 그 무게면 충분하다고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이 무표정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저는 열흘 뒤에야 온몸으로 깨닫게 됩니다. 이틀이 흘렀습니다. 한화오션 측에서는 어떤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강태선의 전화는 수신 대기 상태만 반복했고 지사 대표 번호로 걸면 자동 응답기만 돌아갔습니다. 저는 초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초조하지 않은 척했습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먼저 안다라는 쪽이 지는 법이라는 게 27년간 몸에 밴 철칙이었으니까요. 검토 중이라는 세 글자는 분명 시간 벌기용이고 곧 한국 측에서 조건 조율을 들고 올 거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움직인 건 한국이었습니다.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요. 오후 2시 비서가 다급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고문님, 한화오션 강태선 전무님과 윤재학 팀장님이 로비에 와 계십니다. 사전 약속 없는 방문입니다.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갔습니다. 왔구나. 결국 왔어. 비자 수수료를 깎아달라는 건지 아니면 기술 이전 범위를 좁혀달라는 건지 어쨌든 아쉬운 소리를 하러 온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5분을 기다리게 했습니다. 상대를 세워두는 것, 서열의 차이를 각인시키는 가장 고전적인 방법이죠. 충분히 뜸을 들인 뒤에야 들여보내라고 했습니다. 저는 소파 쿠션을 정리하고 버번 위스키 2잔을 따랐습니다. 저쪽은 아쉬운 입장이니 위스키 한 잔 건네며 아량을 베푸는 모습을 연출하는 게 심리적 우위를 잡는데 효과적입니다. 계산된 여유, 그게 제 스타일이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강태선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이틀 전 회의실에서 본 그 얼굴과 정확히 동일했습니다. 감정의 그림자조차 없는 얼굴. 뒤따라 들어온 윤재학은 서류 가방 하나를 들고 있었고 굵은 뿔테 안경 너머의 시선은 여전히 메스처럼 날카로웠지만 그 외에 어떤 표정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위스키 한잔 하시겠습니까? 제가 직접 따른 겁니다. 강태선은 제 손을 가볍게 잡았다 놓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위스키에는 시선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윤재학도 마찬가지. 두 사람은 앉자마자 저를 똑바로 응시할 뿐 안부도 인사도 일절 없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이건 도저히 부탁하러 온 사람들의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맞은편에 앉아 다리를 꼬고 여유로운 표정을 유지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직접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자 관련해서 조율할 부분이 있다면 얼마든지 말씀하십시오. 미 상무부는 이성적인 대화에 언제든 열려 있습니다. 먼저 말을 꺼내게 만드는 전략이었습니다. 상대가 원하는 것을 먼저 드러내면 거기서부터 얼마든지 깎아내릴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먼저 입을 연 건 강태선이 아니었습니다. 윤재학 팀장이 서류 가방 지퍼를 열며 말했습니다. 콜드웰 고문님, 저희는 오늘 조율을 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가 사무실 공기를 칼날처럼 갈랐습니다. 낮고 단호하며 감정이 한 방울도 섞여 있지 않은 음성이었습니다. 조율이 아니라면 뭡니까? 저는 눈썹을 치켜 올렸지만 다음 말을 기다리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윤재학이 서류 가방에서 A사 용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는 그 종이를 제 책상 정중앙에 올려놓았습니다. 던지듯 놓지도 않았고 비뚤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제 시선이 가장 먼저 닿는 위치에 밀리미터 단위로 정확하게 놓았습니다. 마치 외과의가 수술대에 메스를 내려놓듯 고개를 숙여 종이를 들여다봤습니다. 상단에는 한화오션 로고, 하단에는 붉은 법인 인감, 문서 제목이 눈에 꽂혔습니다. 운영 환경 훼손에 따른 철수 예고 통보서. 한글과 영문이 나란히 병기되어 있었습니다. 철수, 예고, 통보서. 저는 눈을 비볐습니다. 타협안도 아니고 비용 감면 신청서도 아니고 단원서도 아니었습니다. 철수를 통보하는 문서였습니다. 우리가 압박했는데 오히려 저들이 우리한테 떠나겠다고 선언해 온 겁니다. 윤재학이 문서를 가리키며 감정 없는 목소리로 낭독을 시작했습니다. 통보 사항은 총 3가지입니다. 첫째, 부당하게 인상된 특별기술 비자 수수료를 즉각 원상 복구할 것. 둘째, 마스 프로젝트에 포함된 당사의 자주적 기술 권리를 침해하는 조항을 전면 폐기할 것. 셋째, 미 상무부는 위 사항에 대해 공식 서면 답변을 제출할 것. 3가지 요구. 저는 속으로 냉소를 터뜨렸습니다. 한국의 민간 기업 따위가
미합 중국 정부에 요구를 한다고? 잠깐요. 윤 팀장님. 저는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끊고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지금 미합 중국 상무부를 상대로 요구 사항을 읽어주시는 겁니까? 직설적으로 말하죠. 상황 파악이 안 되시는 모양인데 일부러 조롱을 섞었습니다. 상대의 체면을 깎아내리는 것이 기세를 꺾는 가장 빠른 방법이니까요. 윤재학의 표정에는 티끌만큼의 변화도 없었습니다. 제 말이 마치 허공에 흩어지는 먼지처럼 그에게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요구가 아닙니다. 고문님, 계약서에 명시된 절차입니다. 바로 그 순간 강태선이 처음으로 움직였습니다. 왼쪽 손목의 시계를 한번 내려다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유감 같은 감정적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 비자 수수료 정상화, 자주적 기술 권리 보장, 남은 시간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정확히 48시간입니다. 손목 시계를 확인하며 시한을 선언하는 그 행동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아쉬움도, 원한도 없었습니다. 공정기한을 읽어내리는 엔지니어처럼 기계적이고 정확했습니다. 그 기계적인 정확함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콧바람을 불었습니다. 아니, 불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만큼 자연스럽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강 전무님, 48시간이라니 농담입니까? 당신들이 무슨 자격으로 미합 중국 정부의 시한을 정합니까? 강태선이 제 눈을 정면으로 쳐다봤습니다. 호랑이 같은 눈빛이라고 누군가 표현했던 적이 있는데 이제야 그 의미를 알겠습니다. 위협하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모든 결정을 내렸기에 더 이상 논쟁할 여지가 없다는 완전한 확신이 담긴 눈이었습니다. 협박이 아닙니다. 고문님, 계약서 제4조 2항에 의거한 정당한 절차 집행입니다. 제4조 2항. 그 순간 심장이 바닥으로 꺼지는 감각을 느꼈습니다. 저는 황급히 통보서 하단의 근거 조항란을 훑었습니다. 빽빽한 작은 글씨 사이에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마스 프로젝트 기초계약서 제4조 2항. 상대방의 일방적 행정 조치로 운영 환경이 훼손될 경우 핵심 인력의 자동 철수 절차를 개시할 권리를 갖는다. 이 경우 철수는 합법적 방어권 행사로 간주하며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가할 수 없다. 그리고 그 아래 미국 측 최종 서명일란에 적혀 있던 이름 네이선 콜드웰 제 서명이었습니다. 제 손으로 한국의 합법적 철수의 법적 근거를 만들어 준 셈이었습니다. 제 칼이 제 목을 겨누고 있는 꼴이었습니다. 윤재학이 서류 가방을 닫고 일어섰습니다. 최종 시한은 이틀 뒤 오후 2시입니다. 그때까지 서면 답변이 없을 경우 당사는 계약 조항에 따라 자동으로 절차를 개시합니다. 이후 추가적인 구두 협상은 일절받지 않겠습니다. 일절받지 않겠다. 그 말이 모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협상의 여지를 완전히 잘라내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급하게 입을 열려 했지만 강태선과 윤재학은 이미 출입문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문이 닫혔습니다. 사무실에는 법원향과 죽음 같은 정적만 남았습니다. 아량을 베풀겠다고 따라놓은 위스키 2잔은 소파 테이블 위에서 한 모금도 줄지 않은 채 그대로 있었습니다. 48시간. 남은 시간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정확히 48시간. 저는 카르티에 커프 스링크를 풀어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27년 만에 처음으로 지폐 다발이 열지 못하는 문도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하지만 인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은. 강태선이 떠난 뒤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대출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의 당근을 설계한 것이었습니다. 비자 수수료 10만 달러를 3년 분할 상환으로 대출해 주겠다는 내용이었죠. 이자율은 상징적인 연 1%. 겉으로는 그럴듯했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강도가 빼앗은 돈을 할부로 돌려주겠다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프레스턴 장관의 판단, 그러니까 체면만 세워주면 아시아인들은 알아서 기어들어온다는 그 경멸적인 확신을 저는 아직 믿고 있었습니다. 그 당근조차 거부당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이틀 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태선이 세음절을 남기고 떠난 바로 다음 날 프레스턴 장관이 저를 호출했습니다. 장관실에 들어서자마자 파이프 연기가 코를 찔렀습니다. 평소보다 더 자욱했습니다. 프레스턴은 마호가니 책상 뒤 서류 더미에 고개를 파묻고 있었고 제가 들어와도 눈을 들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세워뒀습니다. 상대를 기다리게 해서 위계를 각인시키는 것. 그게 이 사람의 방식이었습니다. 콜드웰, 그 한국 놈들 아직도 감감무소식이라며?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예,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남긴 채 모든 실무 접촉을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습니다. 그제야 장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이틀이나 줬는데 아직도 검토 중이야? 내가 너무 자비로웠던 모양이군. 장관은 서랍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국토안보부 이민국 특별공제안이었습니다. 내용을 읽는 순간 제 눈이 커졌습니다. 특별기술비자 수수료를 현행 1,000달러에서 즉시 10만 달러로 인상한다. 100배였습니다. 장관님, 이건 지나치게 과격한 조치가 아닙니까? 수수료를 100배나 올리면 한국 기술자들이 자진 철수할 수도 있습니다. 프레스턴이 파이프를 문 채 느긋하게 웃었습니다. 그게 핵심이야. 돈 내기 싫으면 기술만 남겨두고 당장 꺼지라는 거지. 정신이 번쩍 들도록 따끔하게 맛을 보여줘야 해. 잔인한 수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효과는 즉각적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새 음절로 1,500억 달러를 씹어버린 강태선이라 해도 휘하 엔지니어 한 명 한 명의 비자 비용이 10만 달러라는 소리를 들으면 계산이 달라질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기술자들이 동요하면 본사도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1,500억 달러라는 당근이 안 먹혔으니 이번엔 채찍을 쓰는 겁니다. 저는 그 서류에 제 이름을 서명했습니다. 카르티에 커프스링크가 종이 위에서 번쩍였습니다. 커프스링크를 매만지며 서명하는 제 손은 여유로웠습니다. 이 서명이 제 무덤을 파는 삽질이 될 줄은 펜을 놓는 그 순간까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필라델피아 해군 조선소 정문 게시판에 영문 공문 한 장이 나붙었습니다. 국토안보부 직인이 선명하게 찍힌 흰 종이 특별기술비자 수수료 기존 1,000달러에서 즉시 10만 달러로 변경. 가장 먼저 환호를 터뜨린 건 빅터 노악이었습니다. 필라델피아 조선소 노조 위원장. 덩치 큰 백인 노동자였습니다. 작업복 소매를 걷어붙이고 동료들 사이를 누비며 등을 두드렸습니다. 드디어 해냈어. 외국 놈들이 우리 밥그릇 빼앗는 시대는 끝났다고. 한국 놈들 비자가 10만 달러야. 10만. 이 도크는 다시 미국인 손으로 돌아온다. 노악의 환호에 몇몇 미국인 노동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저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현장 여론까지 우리 편인 완벽한 시나리오였습니다. 비자 폭탄에 질겁한 한국인들이 울면서 상무부로 달려와 사정하는 장면이 눈앞에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울지 않았습니다. 항해 피켓을 들지도 상무부에 탄원서를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현장 보안 책임자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고문님, 한국 엔지니어들이 짐을 싸고 있습니다. 짐을 싼다고? 처음에는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비자 수수료에 분노해서 짐짝 들고 상무부 앞으로 시위하러 오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상식적인 반응이니까요. 부당한 처사에 항의하는 건 당연합니다. 시위가 벌어지면 언론이 들러붙을 테고 그때 우리가 한 발 물러서는 신용을 하면서 관대한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시나리오까지 머릿속에 그려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안 책임자의 다음 한마디가 그 시나리오를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시위가 아닙니다. 귀국입니다. 개인 물품을 여행 가방에 정리하고 있고 공고함까지 통째로 챙기고 있습니다. 수호하기를 쥔 손에 절로 힘이 들어갔습니다. 귀국. 항의조차 없이 저는 즉시 차를 몰아 숙소 단지로 향했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도착했을 때 한국 엔지니어들은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소리 지르는 사람도 눈물 흘리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옷을 개고 가방 지퍼를 닫고 방 열쇠를 반납하는 동작이 미리 입력된 프로그램을 수행하듯 질서정연했습니다. 분노조차 보이지 않는 그 질서정연함. 그게 저를 생전 처음 느끼는 불안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사람은 억울하면 소리를 지릅니다. 그게 본능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감정까지 포맷된 것처럼 고요했습니다. 바로 그때 레오 황이 작업복에 기름때를 잔뜩 묻힌 채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고문님, 대체 무슨 짓을 하신 겁니까? 저 사람들이 빠지면 도크는 내일 당장 서요. 9번 블록 선체 용접은 한국팀 아니면 맞출 수 없는 정밀도입니다. 미국 기술자들 손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황의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현장 30년 넘은 노장이 이렇게 매달리는 건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황, 과장하지 마. 용접일 뿐이야. 미국 기술자들도 충분히 해낸다. 한국인 없어도 이 도크는 돌아간다고요? 지금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황의 눈에 절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워싱턴에서 27년간 정책을 만들어 온 사람이 현장 기술자 한 명의 호소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숙소를 나와 차에 오르자마자 강태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 3번 연결됐습니다. 강 전무님, 비공식으로 말씀드립니다. 상황이 좀 과격했던 건 인정하지만
해법은 간단합니다. 한화오션 측에서 엔지니어들의 비자 비용을 일괄 부담하시면 됩니다. 행정 간소화는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으니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여유로운 톤을 유지했습니다. 당근을 던지는 겁니다. 수수료로 압박하되 본사가 비용을 떠안게 하면 기술자들은 남고 우리 계획도 순탄하게 돌아갑니다. 완벽한 양동 작전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태선의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강 전무님, 듣고 계십니까? 또 전화가 끊겼습니다. 미합 중국 상무부 수석 고문의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어버린 겁니다. 통화 시간 27초. 강태선이 저에게 할애한 시간의 전부였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또라기보다는 수치심에 가까웠습니다. 27년 커리어 동안 상대가 먼저 전화를 끊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수신 거부.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전부 수신 거부. 그때 노트북에 이메일 알림이 떴습니다. 발신인은 한화오션 미국 지사. 혹시 조건 수용 회신인가 싶어 서둘러 열었습니다. 본문은 비어 있었고 첨부 파일 하나만 덩그러니 있었습니다. 파일명은 영문 약자와 숫자가 뒤섞인 암호화 파일이었고 제 권한으로는 열 수조차 없었습니다. 수신인은 대한민국 거제도 한화오션 본사 법무감사실이었습니다. 제가 전화기를 붙잡고 수신 거부를 당하던 그 27초 동안 강태선은 이미 다음 수를 두고 있었던 겁니다. 제 통화를 끊기 전에 거제도에 암호화된 지시를 발송한 것입니다. 저에게는 침묵으로 답했지만 본사에는 정밀한 명령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사무실 창가에 섰습니다. 멀리 필라델피아 조선소의 야간 조명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저 불빛 아래서 한국 기술자들이 조용히 귀국짐을 싸고 있다는 사실이 비현실적이었습니다. 항의도 애원도 없이 그저 떠나는 것. 대체 어떤 배짱에서 나오는 행동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이건 허세야. 한화오션 경영진은 결국 1,500억 달러짜리 프로젝트를 포기 못한다. 며칠 안에 돌아올 거야. 그때까지도 저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판에서 아쉬운 쪽은 우리였다는 사실을요. 밤새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강태선에게 비자 수수료 관련 후속 협력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대출 프로그램 제안서를 발송한 게 밤 11시였습니다. 발송 버튼을 누른 뒤 화면을 응시하며 수신 확인을 기다렸습니다. 상대가 메일을 열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표시를 띄웁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읽지 않음. 1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읽지 않음. 자정이 넘었고 최종 시한까지는 14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메일을 보냈습니다. 제목에 긴급이라는 단어를 추가했습니다.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새벽 2시에 세 번째, 곧이어 네 번째. 전부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한화오션은 아예 제 메일을 열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건 단순한 무시가 아니었습니다. 발신인이 네이선 콜드웰인 메일은 확인할 가치조차 없다고 선언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 존재 자체가 지워진 느낌이었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아침 7시, 밤샘으로 충혈된 눈을 하고 앉아 있는데 팩스 기계가 울렸습니다. 한화 미국 지사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혹시 대출 프로그램을 검토하겠다는 회신일까 하는 기대로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제가 보낸 제안서의 복사본이었습니다. 페이지 하단 공백에 붉은 인감이 찍혀 있었습니다. 조건 불수용. 네 글자였습니다. 그 옆에는 반려라는 도장도 나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읽어보지도 않고 그대로 도장을 찍어 되돌려 보낸 겁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공포에 가까운 감각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진심이다. 허세가 아니라 정말로 떠날 준비를 끝낸 거다.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협상 시한 연장 합의서. 8시간이라는 최종 시한을 2주로 늘려달라는 제안이었습니다. 시간만 벌면 됐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감정이 가라앉고 감정이 누그러져야 협상이 재개됩니다. 27년 동안 그래왔습니다. 팩스 발송 성공음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회신이 빨랐습니다. 3분도 안 돼서 기계가 다시 울렸습니다. 종이를 뽑았습니다. 제가 보낸 합의서 원본 위에 또다시 붉은 인감, 불수용. 그리고 이번에는 손으로 쓴 한글이 한 줄 더 있었습니다. 저는 읽을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번역을 맡기고 나서야 그 한 줄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시야는 바뀌지 않고 시계는 멈추지 않는다. 번역된 문장을 읽는 순간 뼛속까지 서늘해졌습니다. 대출 프로그램 반려, 시한 연장 거부, 한글 경고문, 세 방을 연달아 맞고 나니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하지만 최악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오전 10시
최종 시한까지 4시간을 남겨두고 설상가상의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프레스턴 장관이 마스 프로젝트의 성과를 과시하기 위해 외신 기자단을 필라델피아 조선소 현장 시찰에 초청한 겁니다. CNN, 블룸버그, 로이터, 미국 조선업 부흥을 선전하는 미디어 쇼를 기획한 거였습니다. 그의 정치적 야심이 낳은 결정이었죠. 기자단이 현장에 도착했다는 보고를 받은 바로 그 순간 전화가 울렸습니다. 필라델피아 현장 책임자였습니다. 고문님, 3번 용접 라인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뭐라고? 한국 기술자들이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3번 라인 담당 12명 팀 전원이 오늘 아침 숙소에서 출발하지 않았고 연락도 안 됩니다. 5번 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2개 라인이 동시에 멈추다니. 최종 시한까지 4시간이나 남았는데 한국 기술자들은 이미 현장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시한이 끝나길 기다릴 거라는 제 계산은 처음부터 틀려 있었습니다. 저들은 마감 시각 따위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미 결정은 끝나 있었고 통보서는 그저 형식이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진짜 재앙은 따로 있었습니다. 외신 기자단이 바로 그 멈춰선 현장을 카메라에 담고 있었습니다. 미국 조선업의 부흥을 선전하려고 초청한 기자들이 미국 조선소의 마비 현장을 실시간으로 촬영하고 있었던 겁니다. 프레스턴의 미디어 쇼는 제발 등을 찍는 도끼가 되었습니다. 빅터 노악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며칠 전의 환호는 온데간데 없고 목소리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콜드웰, 3번 라인 용접기가 서버렸는데 우리 기술자들 중 아무도 이걸 다시 켤 수가 없어. 한국 팀이 관리하던 자동화 시스템에 암호가 걸려서 접근 자체가 안 된다고. 기자들이 우리한테 카메라를 들이밀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얼마나 한심해 보이는지 알기나 하냐? 레오 황의 전화도 곧바로 따라왔습니다. 분노를 넘어서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한국 팀 빠지면 도크 멈춘다고 했잖습니까? 5번 라인 선체 블록 접합부에 균열 조짐이 보입니다. 미국 기술자들은 한국 팀이 잡아놓은 공정 속도를 절대 못 따라갑니다. 내일 인수 검사 일정이 잡혀 있는데 이대로면 해군 납품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반박이 불가능했습니다. 황의 경고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현실이 되고 있었으니까요. 오후 1시, 최종 시한까지 1시간. 저는 창가에 앉아 전화기를 지켰습니다. 마지막 한 가닥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혹시 한화가 막판에 연락해 올지도 모른다고. 협상이란 원래 벼랑 끝에서 물밑 접촉이 이루어지는 법입니다. 서로 퇴로를 열어주며 타협하는 것. 27년 동안 저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전화는 울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현장 보안 책임자의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한국 기술자 숙소 앞에 대형 트럭 4대가 대기 중입니다. 짐을 싣고 있습니다. 공구함, 개인 물품, 기술 자료 상자, 적재 작업이 질서정연하게 진행 중입니다. 트럭 행선지는 확인했나? 필라델피아 국제공항입니다. 공항. 그 2글자가 망치처럼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최종 시한까지 1시간이나 남았는데 저들은 이미 공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제 답변을 기다리고 있지도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전화를 들었습니다. 강태선 번호, 수신 거부. 윤재학 번호, 수신 거부. 한화오션 미국 지사 대표 번호로 걸자 기계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미국 지사 통신 자체가 끊겨 있었습니다. 저들은 제 손으로 미합 중국과의 마지막 연결고리마저 잘라버린 겁니다. 사무실 벽시계가 오후 1시 58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최종 시한까지 2분. 하지만 그 2분은 이미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시계가 멈추기 전에 모든 것은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오후 2시 정각, 사무실 직통 전화가 울렸습니다. 벨소리가 아니라 비명처럼 들렸습니다. 고문님, 한화오션 윤재학 팀장이 화상회의 연결을 요청했습니다. 즉시 응답해달라고 합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연락을 해온 겁니다. 역시 벼랑 끝에 몰리면 돌아오게 돼 있어. 공항으로 향하던 트럭 4대는 압박용 쇼에 불과했을 거야. 진짜 협상은 지금부터다.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화상회의 시스템을 켰습니다. 화면이 뜨는데 5초가 걸렸지만 5분처럼 느껴졌습니다. 윤재학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 먼저 들어온 건 그의 배경이었습니다. 사무실이 아니었습니다. 흰 벽, 형광등, 그리고 등 뒤로 희미하게 보이는 출발 게이트 안내판, 공항이었습니다. 윤재학은 공항에서 화상회의에 접속한 겁니다. 콜드웰 고문님, 현재 시각 오후 2시입니다. 윤재학의 목소리는 이틀 전 제 사무실에서 들었던 것과 억양, 음량, 말의 속도까지 토시 하나 다르지 않았습니다.
녹음된 음성을 재생하는 듯 감정이 실려 있지 않은 목소리였습니다. 48시간이 경과했습니다. 미 상무부로부터 서면 답변을 수신하지 못했음을 확인합니다. 제가 다급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윤 팀장님, 잠깐만요. 어제 이메일로 비자 수수료, 대출 프로그램을 보냈습니다. 당신들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려는 상무부의 공식 의지가 담긴 제안서입니다. 그게 사실상 서면 답변 아닙니까? 윤재학이 안경 너머로 저를 2초간 쳐다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통보서의 요구는 3가지였습니다. 첫째, 비자 수수료 즉각 원상 복구. 둘째, 기술 권리 침해 조항 전면 폐기. 셋째, 위 사항에 대한 공식 대출할서는 3가지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논리가 칼날 같았습니다. 제가 보낸 건 10만 달러를 유지한 채 지불 방식만 바꾸자는 것이고, 한국이 요구한 건 수수료 자체를 1000달러로 되돌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본질이 다르다는 걸 저도 알았지만 인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건 해석의 차이 아닙니까? 실질적 부담 경감이라는 측면에서 서면 답변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석이 아니라 숫자의 문제입니다. 현재 수수료 10만 달러, 요구 사항 1000달러, 9만 9천 달러의 차이는 해석으로 메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숫자 앞에서 말장난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전략을 바꿔 협박으로 돌아갔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한화오션이 일방적으로 철수한다면 미 상무부는 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겁니다. 연방법원에서 한화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할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건 알고 계시겠죠. 윤재학이 화면 아래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카메라를 향해 천천히 펼쳤습니다. 계약서 72페이지, 형광펜으로 그어진 조항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위약금 청구에 대해 계약서 제4조 2항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정 없는 목소리로 조항을 또박또박 낭독했습니다. 미국 측의 일방적 행정 조치로 운영 환경이 훼손될 경우 한국 측의 철수는 합법적 방어권 행사로 간주하며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가할 수 없다. 그리고 본 조항의 미국 측 최종 서명인을 확인해 주십시오. 서명란을 카메라에 들이댔습니다. 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네이선 콜드웰, 제 이름이었습니다. 주먹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수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당신들 임원은 아직 미국 영토 안에 있습니다. 국토안보부 명의로 출국 금지 명령을 내려서 엔지니어들이 떠나지 못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겁니다. 말을 내뱉고 나서 제 스스로도 그 생각이 얼마나 치졸한지 느꼈습니다. 하지만 궁지에 몰린 사람은 수단을 가리지 않는 법입니다. 화면에 강태선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윤재학 옆에 서 있었고 배경에서는 공항 게이트 안내 방송이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고문님, 지금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공직자로서 외국인 노동자를 강제로 억류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당신의 이 발언이 지금 녹화되고 있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계십니까? 등골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화면 상단, 붉은 점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녹화 중이었던 겁니다. 위약금 협박, 자산 동결 언급, 강제 억류 발언, 전부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이 영상이 유출되기라도 하면 동맹국 기술자를 감금하려 한 나라라는 낙인이 미합 중국에 찍히는 겁니다. 윤재학이 최종 통보를 했습니다. 운영 환경 훼손 조항에 의거 당사는 지금 이 시간부로 모든 기술 지원과 인력 주둔을 무기한 중단합니다. 감사합니다. 화면이 꺼졌습니다. 검은 모니터 위로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기가 빠져나간 반백의 관료가 입을 반쯤 벌린 채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30초도 되지 않아 레오 황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고문님, 메인 시스템 접근 권한이 잠겼습니다. 한화오션 서버에 연결된 프로그램 전부, 건조 공정 관리, 자재 물류, 품질 검사 데이터베이스가 통째로 마비됐습니다. 비밀번호가 바뀐 게 아니라 시스템 자체가 셧다운됐습니다. 로그인 화면에는 자동 암호화 처리 완료라는 문구만 뜨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떠나고 시스템이 잠기고 데이터가 증발했습니다. 48시간 전 제 책상 위에 놓였던 애인의 통보서에 예고된 모든 것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실행된 겁니다. 저는 의자에 몸을 내던지듯 주저앉아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지만 감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 카르티에 커프스링크가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27년을 함께한 장신구, 이걸 차고 한국의 기술을 약탈하는 계약서에 서명했고 비자 수수료를 100배 올리는 명령서에 서명했으며 백악관에 올리는 거짓 보고서를 썼습니다.
하지만 이 금속 조각은 배 한 척을 1cm도 움직이지 못했고 불꽃 하나 피우지 못했으며 크레인 하나 돌릴 수 없었습니다. 벽시계가 오후 2시 12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1,500억 달러짜리 프로젝트가 사망 선고를 받기까지 걸린 시간 12분이었습니다. 나흘이 지났습니다. 필라델피아 해군 조선소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직접 현장을 찾았습니다. 워싱턴 사무실에서 보고서만으로는 더 이상 상황을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숫자로는 전달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냄새, 소리, 공기. 현장의 공기를 직접 들이마셔야만 했습니다. 조선소 정문을 통과하는 순간부터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소리가 없었습니다. 이 도크가 정상 가동될 때는 정문에서부터 용접 불꽃 튀는 소리, 크레인이 강철 블록을 들어 올리는 쇠소리, 노동자들의 무전 소리가 뒤섞여 귀를 때렸습니다. 저는 그 소음이 싫었고 아르마니 정장에 쇠가루가 묻는 것도 질색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모든 게 달랐습니다. 소리 없는 조선소는 소음으로 가득 찼을 때보다 100배는 더 불쾌했습니다. 3번 도크로 향했습니다. 일주일 전까지 하나오션 엔지니어 12명이 맡던 구역이었습니다. 선체 하부 블록 접합 작업이 한창이던 곳. 지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용접 장비는 그대로였지만 전원이 꺼져 있었고 작업대 위에 누군가 마시다 남긴 종이컵이 놓여 있었습니다. 반쯤 남은 커피에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나흘 전 어느 한국인 엔지니어가 마지막으로 마시고 남긴 것이었겠죠. 5번 도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화팀이 설치한 자동 용접 시스템은 화면에 시스템 잠김이라는 글자만 띄운 채 멈춰 서 있었습니다. 미국 기술자 3명이 모니터 앞에서 매뉴얼을 뒤적이고 있었지만 한눈에 봐도 기본 구조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보였습니다. 그때 도크 입구 쪽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고함 소리였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정문 쪽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작업복 차림의 수십 명이 무언가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서야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무리의 중심에 밴 2대가 서 있었고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하나오션 엔지니어들이었습니다. 숙소의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8명, 공고함과 개인 짐을 싣고 공항으로 출발하려는 참이었습니다. 빅터 노악이 밴 앞을 가로막고 서 있었습니다. 작업복 소매를 걷어올린 굵은 팔뚝이 차 본니 뒤에 걸쳐져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 한국인들의 비자 인상에 환호하며 동료들의 등을 두드리던 바로 그 팔뚝이었습니다. 지금 그 팔뚝은 한국인들의 차를 막아서고 있었습니다. 부탁입니다. 제발 가지 마시오. 당신들이 떠나면 우리는 전부 끝장입니다. 노악의 목소리가 쉬어 있었고 며칠 전에 조롱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수십 명의 노조원들이 노악 옆에서 차 문을 붙잡고 매달리고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은 눈시울이 벌겋게 달아 있었습니다. 밴 운전석 창문이 내려갔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한국인 엔지니어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안전모는 벗었지만 작업복에는 기름때가 묻어 있어서 때까지도 현장에서 일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엔지니어가 노악을 바라보던 눈빛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분노도, 원망도, 조롱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온했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 그대로 벌어지고 있다는 듯한 눈이었습니다. 짧은 영어로 말했습니다. 노악 씨, 일주일 전에 당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합니까? 외국인들이 당신 밥그릇을 빼앗아 갔다고 했습니다. 창문을 올리기 전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이제 당신 밥그릇 잘 지키십시오. 우리 없이. 창문이 올라갔습니다. 노악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노조원들이 여전히 차를 붙잡고 있었지만 경비원들이 다가와 그들을 떼어냈습니다. 밴 2대가 천천히 정문을 빠져나갔습니다. 뒤돌아보는 한국인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42명. 필라델피아에 파견됐던 하나오션 핵심 엔지니어 전원이었습니다. 마지막 8명이 떠남으로써 42명 전원 철수가 완료된 겁니다. 그들은 공구함만 챙겨갔습니다. 기술 매뉴얼도, 공정 데이터도, 시스템 접근 권한도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노악이 저를 발견한 건 바로 직후였습니다. 벤이 사라진 정문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저를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절망이 분노로 바뀌는 게 보였습니다. 거구의 사내가 성큼 다가왔고 저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노악이 제 정장 멱살을 잡아챘습니다. 감자삼만 한 주먹이 아르마니 옷깃을 우그러뜨렸습니다. 기름때와 땀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바로 너야. 콜드웰. 너 같은 빌어먹을 관료놈 때문에 우리 노동자 7,000명이 내일부터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 7,000명이야. 가족까지 합치면 15,000명이라고. 네가 그 사람들 먹여 살릴 거냐? 짐이 얼굴에 튀었습니다.
경비원들이 달려와 그를 떼어냈지만 고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문 앞 노조원들도 하나둘씩 저를 둘러쌌고 그들의 눈에는 저기가 가득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같은 편이었던 사람들이 이제 저를 에워싸고 책임을 묻고 있었습니다. 경비원들의 호위를 받아 간신히 차에 올랐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시동 버튼을 3번이나 눌러야 했습니다. 백미러의 노악이 정문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는 모습이 비쳤습니다. 조선소를 빠져나오며 도크 전체를 둘러봤습니다. 거대한 겐트리 크레인 3대가 팔을 뻗은 채 미동도 없이 서 있었습니다. 하늘을 향한 강철 묘비 같았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쉴 새 없이 강철 블록을 들어 올리던 것들인데 지금은 녹슨 뼈대 위에 갈매기만 앉아 있었습니다. 이것이 거대한 미국 해군의 심장이 멈추는 소리인가? 그 정지된 크레인의 모습이 뇌리에 깊이 박혔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프레스턴 장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콜드웰, 이 무능한 놈아, CNN에서 도크 멈춘 화면을 방송했어. 내가 부른 기자들이 찍은 거라고. 전 세계가 내 구역 하나 관리 못한다는 걸 알게 됐잖아. 장관의 목소리에는 공포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속사포 같은 욕설 속에서 꼬리 자르기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내일 기자회견에서 이건 현장 고문의 소통 미숙으로 발표될 거야. 알아서 수습하고. 내 이름은 절대 거론하지 마. 전화가 끊겼습니다. 비자 인상을 명령한 것도, 약탈적 계약 구조를 설계한 것도 그였지만 책임은 결국 제게 돌아왔습니다. 워싱턴의 법칙이죠. 성공은 윗사람의 것, 실패는 아랫사람의 목. 그날 밤 사무실에 홀로 앉아 백악관 안보회의에 올릴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사실대로 쓸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일시적 공정 지연이 발생했으나 미국 측 기술 인력 재배치를 통해 조기 정상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가동률이 반토막 난 상황을 일시적이라고 썼습니다. 시스템 하나 돌릴 수 없는 상황에서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썼습니다. 보고서를 전송하고 의자에 몸을 내던졌습니다. 레오 황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 사람들 빠지면 도크는 내일 당장 선다고. 토시 하나 틀리지 않았습니다. 고작 42명이 떠나자 1,500억 달러짜리 거대한 미국 해군의 심장이 멈춰 선 겁니다. 지폐 다발로 살 수 없는 것이 정말로 있었습니다. 27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온몸으로 그 사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미 다른 곳에서 세상 밖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출근길 차 안에서 라디오를 켰다가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CNN 앵커가 속보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디펜스 위클리 수석 기자 클레어 매튜스의 단독 보도였습니다. 기사 제목이 전파를 타고 귓속에 선명하게 박혔습니다. 미국의 치명적 오판, 동맹의 뒤통수를 치려다 세계 1위 조선 동맹을 통째로 잃다. 핸들을 쥔 손에서 힘이 빠져 차가 차선을 벗어날 뻔했습니다. 옆 차가 경적을 울렸지만 들리지 않았습니다. 앵커의 목소리만 비정상적으로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매튜스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하나오션 기술 인력에게 비자 수수료를 100배 인상하는 사실상의 추방 조치를 가했으며 이로 인해 핵심 엔지니어 42명이 전원 철수, 필라델피아 해군 조선소 가동률은 40% 이하로 추락했습니다. 제가 백악관 보고서에 일시적 공정 지연이라 쓰고 조기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거짓말한 그 숫자를 매튜스가 진짜 숫자로 세상에 공개해버린 겁니다. 40%. 그 숫자가 전파를 탄 순간 제 거짓 보고서는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기사의 후반부는 더 치명적이었습니다. 매튜스는 필라델피아만 보도한 게 아니었습니다. 지구 반대편, 대한민국 거제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나란히 교차 편집한 겁니다. 거제도 하나오션 옥포조선소의 항공 사진이 기사 한가운데 대문짝만하게 실렸습니다. 수백 대의 크레인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밤낮 없이 터지는 용접 불꽃이 만 전체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죽음의 고요에 잠긴 필라델피아와는 차원이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기사의 마지막 문장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미국이 제 손으로 걷어찬 세계 최고의 기술팀은 이미 새로운 고객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고객. 그게 누구인지는 그날 오후 CNN 생방송으로 드러났습니다. 백악관 긴급 안보 회의가 시작되는 바로 그 시각, 제 노트북에 속보 알림이 떴습니다. 캐나다 총리, 대한민국 거제도, 하나오션, 옥포조선소 전격 방문. 생방송을 켰습니다. 화면 속 광경은 믿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옥포조선소의 거대한 도크 한가운데 캐나다 총리가 안전모를 쓰고 하나오션 고위 임원들과 나란히 걷고 있었습니다. 크레인이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용접 불꽃이 사방에서 튀는 그곳은 살아있는 강철의 도시였습니다. 카메라가 줌인하자 총리 옆에 강태선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태선 뒤로 저는 익숙한 얼굴들을 봤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 공구함만 들고 떠났던 하나오션 엔지니어들이었습니다. 42명 전원,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작업복을 입고 도면 테이블에 앉아 귀국하자마자 새 프로젝트 도면에 서명하고 있었습니다. 화면 하단에 자막이 떴습니다. 캐나다 순찰 잠수함 프로젝트. 예산 420억 캐나다 달러. 약 60조 원. 하나오션 단독 수주 공식 승인. 60조 원. 다리에서 힘이 빠져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미국은 10만 달러 비자 폭탄으로 한국의 목을 조르려 했지만 캐나다는 60조 원으로 그 밧줄을 끊어버린 겁니다. 계약서에는 특별 조항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타국의 정치적 간섭을 절대적으로 배제할 것. 캐나다가 미리 심어놓은 법적 방벽이었습니다. 미국이 나중에 손을 뻗더라도 손가락 하나 댈 수 없게 만든 겁니다. 캐나다 총리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미국이 제 손으로 걷어찬 세계 최고의 대한민국 기술팀을 캐나다가 60조 원을 걸고 독점했습니다. 우리는 동맹의 기술을 약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존중합니다. 존중. 그 한 단어가 따귀처럼 미국의 뺨을 때렸습니다. 우리는 10만 달러짜리 비자 폭탄을 던졌고 캐나다는 60조 원의 신뢰를 줬습니다. 같은 한국을 대하는 두 나라의 방식이 전 세계 시청자 앞에서 나란히 비교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이메일 알림이 울렸습니다. 발신인 강태선. 모든 통신을 끊어놓고도 이 메일 하나만은 보내온 겁니다. 본문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캐나다 신규 프로젝트 투입으로 인해 필라델피아 복귀는 절대 불가합니다. 검토 중 새 음절로 시작된 한국의 답변은 복귀 절대 불가 한 줄로 끝났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감정 한 톨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유감도, 원망도, 비난도 없었습니다. 사실을 통보하고 끝.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마지막 뉴스가 터졌습니다. 미합 중국, 대한민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공식 승인. CNN, 블룸버그, 로이터 전부 보도했습니다. 캐나다의 60조를 빼앗기고 필라델피아가 폐쇄되고 의회와 여론이 들끓는 상황에서 한국과의 관계까지 박살나면 태평양 동맹 구조 전체가 무너질 판이었습니다. 미국은 결국 세계 유일의 핵잠수함 건조 허가를 제 손으로 한국에 내줬습니다.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독이었습니다. 1,500억 달러와 10만 달러 비자 수수료로 한국을 지배하겠다던 나라가 결국 핵잠수함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바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27년간 제가 믿어온 모든 것이 거짓이었음을 인정해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다시 이 사무실에 앉아 있습니다. 프레스턴 장관이 해임된 건 며칠 전 의회 청문회에서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제 등 뒤에 숨으려 했죠. 청문회 마이크 앞에 앉아 태연하게 저를 팔아넘겼습니다. 필라델피아 사태의 직접적 원인은 현장 고문의 소통 미숙이며 비자 수수료 조정은 고문의 월권이었다고. 하지만 꼬리 자르기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경로한 건 장관의 비겁함이 아니라 캐나다가 60조 원을 가져갔다는 사실이었으니까요. 청문회가 끝나기도 전에 즉시 면직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장관이 쫓겨났으니 그 수하인 제가 남아있을 리 없었습니다. 해고 통지는 인사과에서 온 이메일 한 통이었습니다. 형식적인 위로 문구 아래 차가운 한 줄. 금월 말일부로 직위를 해제함. 27년 커리어가 이메일 한 통으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레오 황이 저를 찾아온 건 이틀 전이었습니다. 노크도 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30년 넘게 현장을 지킨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지만 눈빛만은 이상하리만치 맑았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삼켜왔던 말을 드디어 꺼내야만 하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황은 제 책상 위에 봉투 하나를 놓았습니다. 사직서였습니다. 고문님, 아니 이제 그 직함도 의미 없으니 그냥 콜드웰이라고 부르죠. 황이 입을 열었습니다. 1년 전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오션의 기술은 서류로 복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람을 내쫓으면 도크가 멈춘다고 했습니다. 그때 당신은 제 발등을 밟았죠. 목소리가 잠시 떨렸지만 곧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토시 하나 안 틀렸잖습니까? 당신은 정말로 카르티에 커프스링크와 아르마니, 정장이 저 도크를 구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까? 지금 당신이 치르고 있는 건 당신의 오만에 대한 대가입니다. 당신만이 아니라 7,000명의 노동자와 미합 중국 해군이 함께. 저는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전부 사실이었으니까요. 황이 몸을 돌려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한국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감정적인 말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유감이라고도, 억울하다고도, 복수하겠다고도 안 했습니다. 그저 계약대로 했을 뿐입니다. 당신은 끝까지 그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이해하지 못했죠. 문이 닫혔습니다. 27년간 유일하게 저에게 진실을 말해준 사람이 마침내 등을 돌렸습니다. 지금 제 앞에는 종이 상자 3개가 놓여 있습니다. 벽에서 떼어낸 대통령 표창, 27년 근속 기념패, 프레스턴 장관과 악수하던 사진, 전부 상자 안에 담겼습니다. 카르티에 커프스링크도 그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27년의 무게가 담긴 상자는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저는 메모장을 펴고 마지막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얄팍한 힘으로 모든 것을 통제하려다 신뢰를 잃은 자는 결국 자멸할 뿐이다. 잉크가 마르기를 기다렸습니다. 27년 커리어의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상자 3개를 들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문이 열리기 전 뒤를 돌아봤습니다. 명패가 아직 걸려 있었습니다. 네이선 콜드웰, 중공업 전략 수석 고문. 내일이면 떼어지겠죠.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강태선의 얼굴이 마지막으로 떠올랐습니다. 메모장을 찢어 새 음절을 던졌을 때의 그 무표정한 얼굴. 분노도, 경멸도, 유감도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감정 한 톨 드러내지 않았던 그 사람들. 달러에 고개를 숙이지 않았고 협박에 무릎 꿇지 않았으며 모욕에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조용히 공구함을 챙겨 떠났을 뿐입니다. 그리고 떠난 자리에서 60조 원짜리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갔습니다. 상무부 정문을 나서자 칼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바람은 포토맥 강에서 불어와 제가 들고 있는 종이 상자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등 뒤에는 이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으니까요. 42명이 떠나자 1,500억 달러짜리 프로젝트가 12분 만에 멈췄습니다. 비자 수수료 100배 인상으로 위협했던 미국은 결국 핵잠수함, 건조 승인이라는 조공을 바치며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캐나다가 내민 손은 60조 원, 존중이라는 단 한마디와 함께였습니다. 거제도 옥포조선소에서는 오늘도 용접 불꽃이 밤바다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 불꽃 하나하나는 수십 년간 현장에서 묵묵히 기술을 쌓아온 사람들의 손끝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어떤 협박에도 고개를 숙이지 않고 어떤 모욕에도 보복 대신 원칙으로 답했던 사람들. 그들이 지켜낸 기술의 무게 앞에서 달러는 종이장에 불과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가슴에 남으셨다면 대한민국 2글자만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이 사연을 주변에 한 분이라도 더 알려주시면 묵묵히 현장을 지키는 기술자들에게 가장 큰 응원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상무부 수석 고문이 직접 털어놓은 대한민국 42명의 엔지니어가 초강대국의 심장을 멈춰 세운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